안녕하세요. 영미문화의 이해를 맡은 이강선입니다. 여러분, 영미문화의 이해를 왜 택하셨나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우리는 이 과목의 이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국어로는 영미문화의 이해지만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보시면 Approach to Literature and Society입니다. Literature, 즉 문학과 사회에 대한 접근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이 제목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문학과 사회에 대한 접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이 영미문학, 즉 영미문학의 세계로 들어서기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과목표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권 지역의 문학을 전공으로 다루기에 앞서 영어권 지역, 특히 영국과 미국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영미문학의 특성을 살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문학의 특성을 익히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영미문학이니까 당연히 영국과 미국에 초점을 맞추겠죠. 그런데 주로 현대문학에서 텍스트를 정해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이미 얻으셨을 겁니다. 현대문학에서 텍스트를 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울 것은 문학과 사회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설명을 하는 걸 보면요. An introduction to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in its social background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영미 문학에 대한 소개 입문 과정이고 as well as to the concepts of literary analysis 문학 분석의 개념 또한 익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빨갛게 강조해 놓은 보겠습니다. 이처럼 텍스트를 20세기 문학의 텍스트를 정해서 encourage the students ability to read English fluently입니다. 20세기 문학을 택해서 학생들의 영어를 읽는 능력을 fluently 유창하게 읽도록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즉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이 과목의 개요일 텐데요.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문학 세계 입문하고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밝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어 실력 향상시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거는 바로 원어로 책을 읽는 것이죠. 자, 원어로 책을 읽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아마 원어로 책을 읽어? 이 책이 너무 길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텍스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택한 텍스트는 다 분량이 짧습니다. 시와 에세이와 소설과 영화가 있는데요. 다 이 텍스트들은 이따가 주차별 목록에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6쪽, 길어야 13쪽이고 어떤 텍스트는 1쪽 정도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1쪽, 4쪽, 6쪽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 텍스트를 아주 깊게, 심도 있게 읽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사회적 배경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문학 작품을 읽어가면서 그 문학 작품이 생겨난 사회적 배경과 문학 작품에 묘사된 사회상을 읽는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재 선정 기준인 이 교재가 짧다라는 얘기를 이미 말씀드렸죠. 교재가 짧다라는 거 외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텍스트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시가 4편, 단편 소설이 5편, 산문이 1편, 영화 및 소설이 1편입니다. 이처럼 시와 단편 소설과 산문과 영화 및 소설로 우리가 영미 문학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처럼 다양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텍스트를 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택했느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텍스트라고 한마디로 써놨죠. 좋은 텍스트라는 건 언제 읽어도 가치가 있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가 있는 글들은 영어권, 특히 미국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읽는 텍스트. 이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생 때까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뽑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글들을 읽고 이런 텍스트를 읽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영미권 사람들의 사고의 일부를 엿보거나 그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과 통하는 것, 즉 의사소통을 하기에 좋은 텍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영미 문화권 사람들과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글이라는 얘기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이런, 교재는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기준으로 교재를 선택했네. 그렇다면 이 14주 동안 읽을 교재는 내가 어디서 다 구하지 하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강좌에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클래스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릴 겁니다. 어떻게 나눠드리냐고요? 아이캠퍼스의 PDF 파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딱 한 권, 1984년은 깁니다. 그래서 1984년은 각자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각자 구입을 하고 1984년은 영화와 소설 두 개 다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교재가 기니까, 텍스트가 기니까 영화로 보겠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테죠? 네, 맞습니다. 교재가 기니까 이 소설은 일단 영화로 먼저 보고 텍스트에서 살짝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을 텍스트는 1984 조지 오웰 작품이고요. 펭귄 클래식에서 2006년에 발간한 작품을 선정해서 발간한 작품을 부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강좌 관련 자료를 소개했는데요. 이번엔 여러분이 그러면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궁금하시겠죠? 강좌 진행은 이러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방법에 아주 익숙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수업 전 일요일 5시까지 아이캠퍼스에 업로드된 해당 과제에 대한 번역물 혹은 질문이나 코멘트를 짧게 적어 제출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아이캠퍼스에 제출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 수업이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도 미리 책을 읽어야 공부가 되는 것이고 저 또한 여러분이 이 교재를 어떻게 이해를 했나 알아야 강좌가 쉬워지고 강의가 쉬워지고 여러분과 저와 서로 상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캠퍼스에 미리 일주 전에 그 해당 주에 해당 과제에 대한 번역물을 올리다거나 혹은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이 과제를 읽고 이 텍스트를 읽고 거기에 코멘트를 읽어라 라고 거기에 과제를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과제에 대한 제가 요구하는 이러한 과제들을 짧게 적어서 아이캠퍼스에 업로드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수업 전 일요일 5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의 과제를 읽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5시까지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요일날 수업을 하고 일요일까지 이 과제를 읽고 짧게 적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을 가지고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그 주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 다음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의견들을 토론을 통해 나누면서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이 조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조를 구성해서 여러분 각 조가 돌아가면서 발표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질문이나 코멘트를 짧게 적어 제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했나 못했나가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토론을 통해 나누면서 강의를 진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강좌를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도 아마 잘 해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목 목표라고 제가 적었는데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실 건데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조망하는 동시에 텍스트 주제에 관해서 논의하면서 영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그리고 영어 실력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영어 실력을 높인다. 영어 실력을 높이려면 당연히 영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겠죠. 영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된다라는 거는 깊게 한다라는 건 텍스트를 잘 이해하면서 텍스트 내에서 조사를 많이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사회적 문화적 배경 조망, 그리고 주제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깊게 하고 영어 실력을 높인다라는 게 우리 교과목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업 내용을 3월 3일 첫 주부터 2월 9일 파이널 examination까지 쭉 올려놓았습니다. 이 수업 케이스는 제가 아이캠퍼스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PPT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각 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에는 기버 패턴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기버 패턴은 이 산문을 쓴, 이 에세이를 쓴 D.H. 로렌스입니다. 보시다시피 1929년에 출간되었다고 써놨죠. 이 에세이는 아주 짧습니다. 한 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세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중요하느냐? Gender in Society, 당대에서는 새로운 개념이죠. Gender in Society, 즉 사회에서 젠더,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 사회가 정한 남성과 여성 성 역할에 대한 것을 이 짧은 산문에 아주 선명하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산문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피자 아바사스라는 이 평론가가 2016년에 뭐라고 했냐면 A dilemma that historically involves male-female relations.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본 나타난 딜레마라는 아주 좋은 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이 산문을 공부합니다. 자, 이 사진은 당연히 D.H. 로렌스겠죠. 두 번째 주에는 T.S. 엘리엇입니다. 자, T.S. 엘리엇, 너무나 유명한 T.S. 엘리엇이죠. 여러분 T.S. 엘리엇이 황무지를 썼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T.S. 엘리엇,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T.S. 엘리엇의 시를 공부합니다. T.S. 엘리엇은 1963년대 이 시를 썼는데요.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에 나왔습니다. J. 알프레드 프루프록의 연가라고 했죠. The Love Song입니다. 그래서 Love Song이라고 하면 연가인데,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누구일까? 궁금하시겠죠? 자, 이 대상이 바로 여성일까? 글쎄요. 근데 아주 유명한 이 시 속의 한 구조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Do I dare destroy the universe? 내가 이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까? 방해할까? 라는 이 유명한 구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에 나오는 이 대상은 아마 여성이 아닐 거란 짐작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힌트를 많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테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당대 런던 풍경입니다. 아주 우울해 보이죠? 연기로 가득 찬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하고 있냐? 끊임없이 고민하고 망설이는 현대인의 모습을 J. 알프레드 프루프록의 연가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는 T.S. 엘리엇의 이 시를 공부할 거고요. 자, 세 번째 주에는요. 지금까지 T.S. 엘리엇과 D.H. 로렌스는 영국인입니다. D.H. 로렌스는 원래 영국인이고요. T.S. 엘리엇은 미국인이었지만 영국으로 귀화를 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주에 저희가 공부할 제임스 조이스는 아일랜드인입니다. 아일랜드인, 유나이티드 킹덤이니까 아일랜드 영국 아니냐? 네. 아일랜드인은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조이스는 아일랜드인으로서 자신의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이 바로 어디 나타나냐면 더블리너스는 이 제임스 조이스가 쓴 책 모두에 나타나 있지만 특히 더블리너스에는요. 더블린이 아일랜드 수도죠. 이 더블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짧은 단편집인 더블린 사람들의 수록된 단편 중에 하나인 하숙집 더 보딩 하우스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 보딩 하우스에는 20세기 초반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의 사회상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사람들의 삶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시대적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절정에 달한 시기로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교차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웃기기도 하고요. 유쾌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만인이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에는 이렇게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리너스를 공부를 하고요. 네 번째 주에는
이 아주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네 번째 주제는 조지 오웰의 1984, 1984년을 공부하겠습니다. 1984년 하면 여러분 아마 거의 대다수가 들어봤을 겁니다. 1984년은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1984년이라는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영화를 보고 영화를 감상하고 여기에 대한 느낌을 서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의 1984년이라는 영화를 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는 뭐 하느냐. 이 조지 오웰의 1984년 소설을 발췌해서 읽습니다. 발췌해서 읽는데요. 그다음에 1984년은 왜 이렇게 유명하냐? 조지 오웰의 이 작품을 1948년에 썼다라고 합니다. 즉 84와 48이 거꾸로 되는 거죠. 48년에 과연 1984년 무슨 일이 생길까를 상상해서 쓴 소설인데요. 이 1984년에 그려진 세계는 대단히 우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계를 디스토피아라고 말하죠. 전체주의가 극도화된 사회고 세계는 거대한 초국가들로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국가들은 서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영구적인 전쟁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가가 기록을 조작하고 이 주인공은 기록조사국에 근무하고 있어요. 윈스턴입니다. 윈스턴은 기록조사국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가는 기록을 조작하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언어와 사고를 통제할 영구적인 직권을 기획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기록을 조작한다? 네, 익숙하시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네, 익숙하시죠? 언어와 사고를 통제한다? 익숙하시죠? 기록을 조작한다라는 건 역사를 뜯어 고친다라는 것이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라는 어디 가나 감시의 눈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걸 텔레스크린이라고 하죠. 또 언어와 사고를 통제한다라는 거는 미디어 생각이 나시죠? 자, 그래서 국가의 독재자가 이처럼 권력을 강력하게 갖고 있을 때 생겨나는 상황을 그린 소설이 1984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이 영화를 보시면 아마 오늘날과 대조를 생각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신조가 많이 나오죠. 오늘날에 너무 익숙해진 단어입니다만 빅브라더가 있죠. 네, 빅브라더. 또 더블 띵크 이중사고가 있습니다. 이 이중사고도 이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조지 오웰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부터는 저희가 미국 문학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섯 번째 주에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인디안 캠프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인디안 캠프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헤밍웨이의 초기 작품입니다. 이 초기 작품은 제목이 인디안 캠프이다시피 인디언 여인이 나오고 인디언 남편이 나옵니다. 젊은 인디언 여인을 출산을 돕는 백인 의사가 나오고요. 여기서 남편이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남편은 자살하고 소년이 이걸 지켜보는 건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 소설은 1924년에 나왔습니다. 자, 젊은 헤밍웨이의 모습 1923년도 여권에 찍힌 헤밍웨이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6주에는 이렇게 헤밍웨이의 인디안 캠프를 하는 것이고요. 자, 제7주에는 미국사에서 아주 유명한 시죠. 월트 위트먼입니다. 월트 위트먼의 Song of Myself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Song of Myself도 대단히 유명해서 미국 역사에서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라고 꼽히고 누군가 어떤 문학평론가가 꼽았죠. 자, 이 시에서 위트먼은 인간과 자연 만물 모두가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고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간단한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I celebrate myself and sing myself. 나는 나 자신을 축하노라. 그리고 나 자신을 노래하느라 라고 썼습니다. 자, 이 짧은 구절만 봐도 나 자신의 노래, 나 자신을 축하하고 나 자신을 노래한다. 나의 중심주의인가? 처음은 그런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시는 상당히 깁니다. 52분에 되는 장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긴 시를 다 공부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1과 2를 발췌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대단히 미국적인 시 Song of Myself
월트 위트먼의 시를 공부한다면요. 제 8주에 가면은 로버트 프로스트, 아주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맨딩 워를 공부하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여러분이 가지 않은 길, 그의 작품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 이 사람의 시를 안 읽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죠. 미국의 국민 시인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맨딩 월, 담 고치기를 공부합니다. 자, 이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직하고 구식의 생각을 가진 놈과 화자와의 생각 차이를 담을 고치면서 서로 두 사람의 다른 생각을 시로 읊은 겁니다. 자, 이 시는 후르츠초프가 아주 좋아했다고 그러죠. 자, 냉전 시대와 의사소통의 실패를 다루고 있어서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서 읽는다면 대단히 재미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로버트 프로스트를 시를 읽은 다음에요. 9번째 주에는 윌리엄 포크너의 A Rose for Emily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로즈 for Emily는 1930년도에 발간되었고요. 윌리엄 포크너는 남부 출신 소설가 작가입니다. 로즈 포 에밀리는 단편 소설이고요. 이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이 로즈 에밀리라는 노촌의 기이한 습벽을 그리고 있는데요. 남부 귀족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라서 고립되어 살아간 노촌은 에밀리가 죽고 나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발견한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밀리의 비밀,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책을 소설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자, 로즈 포 에밀리가 우리 9번째 주는 로즈 포 에밀리를 하고요. 자, 지금까지는 미국 작품 중에서 해밍웨이와 위트먼과 윌리엄 포크너 백인을 했죠. 이제는 흑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살짝 낯설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익숙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살짝 낯설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흑인 문학을 흔히 접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째 주는 The Weary Blues 해가지고 피곤한 블루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랭스턴 휴즈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Afro-American Literature. 자, 아프리카 아메리칸 미국인 문학, 블랙이라고 안 하죠. Afro-American Literature라고 하죠. 그래서 랭스턴 휴즈가 쓴 이 피곤한 블루스는요. 1920년대 할렘 르네상스는 바로 이 흑인 문학과 흑인 예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렘 르네상스는 바로 흑인 문화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은 이 랭스턴 휴즈는 재즈시의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할렘의 오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할렘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다라는 뜻인데요. 이 할렘 르네상스 시대 당시에 뉴욕의 할렘과 브로드웨이에 모여든 백인들이 이 흑인 예술을 감상하는 데만 각광을 할 뿐 흑인의 고통과 소외가 위로와 소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을 그린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인 관객들이 뉴욕의 브로드웨이와 할렘으로 모여들지만 이 백인 관객들은 흑인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만 포인트를 둘 뿐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위어리 블루스입니다. 블루스는 바로 흑인의 노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랭스턴 휴즈가 이 또 위어리 블루스의 표지죠. 그래서 10번째 주부터는 흑인 문학을 하게 되겠는데요. 랭스턴 휴즈의 위어리 블루스를 한 다음에 11번째 주에는요. 아마 이 작품은 상당히 낯설 겁니다. 랭스턴 휴즈까지는 괜찮지만 이 스페이스 트레이더스는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도의 작품이고요. 법학자이면서 소설가인 데릭 벨이 스페이스 트레이더스를 썼습니다. 스페이스 트레이더, 자, 우주 무역상들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스페이스 트레이더는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주 흑인 남성 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배경은 거의 자원이 고갈될 미래 어느 시점인가에 미국에
첨단 기술을 갖춘 외계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은 금과 영원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거래 조건으로 미국에 있는 흑인들을 모두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백인들,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이 작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그려진 과정들이 레이시즘, 즉 인종차별주의가 영원히 고착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1992년도는 얼마 멀지 않은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주의가 이처럼 굳건하게 남아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스페이스 트레이더스는요. 자, 그래서 이 데릭 벨의 스페이스 트레이더스가 아마 제일 긴 작품이 될 겁니다. 13쪽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그때가 사겠지만 발췌해서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이니까요. 자, 이게 11째, 11번째 주제고요. 자, 12번째 주제는 Everyday Use, 앨리스 워커의 Everyday Use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Everyday Use는요, 새 모노가 나오는데 진짜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화적 정체성, 즉 역사적으로 형성된 흑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새 모녀의 갈등을 통해서 그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흑인 여성 특유의 특징이 흑인 여성 작가 특유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아까 제가 데릭 벨의 작품은요. 흑인 남성 작가 특유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앨리스 워커의 Everyday Use는 흑인 여성 작가 특유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13번째 주입니다. 13번째 주는 우리가 텍스트를 공부하는 마지막 주가 될 텐데요. 13번째 주에는요.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이 작가 자신도 중국계입니다. 이 중국계인 켄 리우가 쓴 단편집이 The Paper 문화절입니다. The Paper 문화절 and Other Stories인데요. 우리는 이 The Paper 문화절을 읽게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중국인이고 아버지는 미국인인 이 화자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만들어준 종이 동물들을 가지고 놀다가 훗날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훗날에 이 종이 동물들을 찾아본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엄마의 마법, 즉 숨을 불어넣으면 살아 움직이는 이 종이 동물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민자의 슬픔, 소외당하는 슬픔들이 잘 드러나 있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애틋하게 그려져 있는 아주 빼어난 수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택한 이유가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물론 이민 온 사람들의 소외감, 슬픔이 잘 그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3번째 주에 우리는 미국인 작가의 작품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미국계 작품에서는요, 미국 텍스트에서는 백인 작가의 작품을 보고요. 그 다음에 흑인 작가의 작품 보고 마지막으로 중국계 미국인 작가의 작품을 봅니다. 즉 우리는 골고루 공부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다문화, 다인종이기 때문에 역시 작품도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작품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14번째 주에는 뭘 하느냐? 14번째 주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전체적으로 고찰을 합니다. 즉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했는가, 각 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주제를 이해를 했는가, 그 다음에 이 문학 작품들이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얼마나 잘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작품이 그리고 있는 주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14주 동안 언어 작품을 읽었는데 내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는가도 체크해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영어 실력이 향상되려면 영미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영미 문화를 이해하려면 글을 읽어야 될 뿐 아니라 글이 담고 있는 사고방식, 즉 가치관, 그리고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
등등 여러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영어 실력을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는가도 마지막 주인 14번째 주 컨퍼런스를 하면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 15번째 주는 기말고사를 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안 올려놨습니다만 아까 수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수업 계획서 보면은 마지막에 Final Examination 있죠. Final Examination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학기는 중간고사가 없어요. 중간고사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중간에 잠깐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즉 1984 영국 작가의 작품들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은 윌리엄 폭 중간 정도 즈음해서 Some of Myself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작품들의 잠깐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또 궁금하실 겁니다. 이 수업의 점수 배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점수 배점은 이렇게 했습니다. 출석과 과제, 토론, 퀴즈가 있고요. 기말 시험이 있고 평소학습이 있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업계획서 아이캠퍼스에 올려놓을 수업계획서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다시피 출석은 10%, 토론 10%, 퀴즈는 30%, 기말시험 30%, 평소학습 10%, 발표가 10%가 돼서 합계 100%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영미문화의 이해에 대한 수업을 한 학기 15주에 걸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겠습니다.